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네. 장편 소설이라기에도 좀 부족해 보이는 네. 대서사시 네. 일리어스의 비견할 만한 네. 이런 대하 소설 네. 전쟁과 평화를 이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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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등장인물을 잠깐 소개드리고 예. 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하고 이제 끝나겠죠. 그게 이제 1시간이니까. 아이고. 자, 먼저 베조프 가문. 네. 베조프 백작 가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제 피에르죠, 피에르. 피에르는 이제 사생아예요. 베조프 백작의 사생아. 그러니까 이 당시 러시아에는 사생아 서자는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베조프 백작이 죽을 때 그래서 자기 조카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상속의 적자다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이 백작이 황제에게 청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청원서를 보내가지고 청원을 이 내 서자지만 얘에게 내가 유산 물려주고 싶고 자기 물려주고 싶다. 나의 적장자로 인정해달라. 이러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에르는 자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루아침에 사교계의 최고의 신랑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물려주니까. 와. 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너무 닮았나? 이렇게 사생아라고 하면 어쨌든 뭐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다른 애가 없었나 그러면? 하여튼 여기 많은 사생아가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많은 작품에서는 피에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피에르에 관심이 많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외국 유학을 보내놨다가 다시 이제 데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베조프 가문의 피에르가 또 작품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콘스키 가문이 나옵니다. 볼콘스키 가문. 네, 이 볼콘스키 가문은 사실 이제 톨토이의 외조부 외갓집을 상징하는 거죠. 네. 엄마 집안이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톨토이 이 외할아버지가 그 딸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걸 소설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볼콘스키 노공작이 딸 마리아 공작 영애와 같이 생활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톨토이의 엄마가 아주 뭐 사교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아주 예술적 감성도 뛰어났는데 용모는 그렇게 뭐 아주 썩 뛰어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대로 소설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죠. 욕먹하지 뭐. 사기국어도 하는데 뭐. 네. 그래서 이 볼콘스키 가문에 이제 볼콘스키 노공작이 있고 예? 이 볼콘스키 노공작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뭐 아주 잘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육군 대장을 하다가 이제 결국 권력에서 밀려났는데 예? 그 잘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예카테리나 여제라고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네. 여자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카테리나 여제가 또 유명한 이유가 젊은 애인을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볼콘스키 노공작이 젊은 시절에 예카테리나 여제의 아주 총애를 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주인공 또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육군 대위로 군인이 되는데 네. 이 안드레이 공작은 이 피에르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피에르가 아주 공상적인 사람이라면 안드레이는 아주 현실적이고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안드레이 공작이 아주 또 재미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이 안드레이 공작이 있고 이 안드레이 공작 여동생 바로 마리아 공작 영애가 나옵니다. 마리아 공작 영애. 네. 이 작품에서 인물은 좀 떨어지지만 아주 현명한 여성.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가문이 어디냐? 로스토브 가문입니다. 로스토브 가문. 그러니까 로스토브 가문은 이제 백작 가문인데 아버지 로스토브 백작이 있고 이 아들이 이제 니콜라이 로스토브 백작이 되는 거죠. 네. 이 아들은 기본적으로 톨토이 아버지를 모델로 한 겁니다. 톨토이 아버지 이름도 니콜라이였고요. 또 니콜라이 아버지가 또 젊은 시절에 뭐 집안이 많이 영락하고 또 톨토이 아버지도 워낙 노름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망했고 자기도 돈도 없고 하니까 돈 많은 집 장가를 든 거거든요. 바로 이 작품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이 로스토브 가문의 니콜라이가 집안이 영락했는데 바로 좀 전에 말한 볼콘스키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딸
마리아하고 결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리아는 좀 못생겼어. 예, 그게 똑같은 거죠. 자기 엄마 아버지 똑같이 다 이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아요. 니콜라이 아버지 이름 니콜라이 쓰고 네네. 외할아버지 볼콘스키 V자하고 B자 있지 않습니까? 영어 V, B 이것만 스펠링 바꾸고 똑같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썼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니콜라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맏딸이 있고 또 이제 작은 딸이 있죠. 바로 나탈리아 로스토프. 여기가 바로 로스토프예요? 예, 로스토프 가문의 네. 딸이죠. 작은 딸. 이게 바로 나타샤죠. 여기가 나타샤. 나타샤. 언니는 누구라고요? 언니는 베라. 베라. 예, 베라로 나오죠. 나타샤와 베라. 베라. 네. 근데 이 나타샤가 여기서 사실 이 돌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이 나타샤가 결국 우리에게는 러시아 여성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김강균의 시에 보면 눈 오는 밤에 서시였나? 이 밤 내 서울에 눈이 내리는데 나타샤 같은 계집애가 우산을 곧게 들고 뭐 아스피린 분말 같은 눈을 밟고 지나간다. 그 나타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석의 시에 보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와 나타샤. 그 나타샤가 이 인물이에요? 여기서 러시아에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가 다 이렇게. 이 러시아 여성의 대명사가 이 어떤 이미지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력이 강한 여성.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귀엽고 생명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금사빠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죠. 어허. 그게 생명력의 특징이잖아요.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바뀌고 항상 변화하고 항상 흘러가고 사실은 그게 생명이잖아요. 누군가에게 고정되기보다는 변하고. 근데 또 여기서 나타샤가 재밌는 게 나중에 결국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나타샤가 또 완전히 바뀌거든요. 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노래 성악 부르는 거 좋아하고 연애를 좋아하고 무도에 춤추는 거 좋아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아이들과 남편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톨토이가 비유를. 꽃인 시절에는 꽃으로서 아름답고 열매로 맺는 시절에는 열매로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러시아 여성이다. 이게 바로 나타샤다 이거야. 맞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꽃으로서는 꽃으로서 가장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열매로 맺는 시절에 열매로서 가장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네네. 그것이 바로 러시아 여성이고. 그래서 사실 이 나타샤가 오드리 헵번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뭐 아주 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이 나타샤를 여러 사람이 많이 좋아합니다만 왜냐면 네. 생명력을 품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타샤가 여기서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에 13살로 나와요. 1805년 전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는 청혼을 많이 하는데 그 핵심은 달을 바라보잖아요. 오, 참 아름답구나. 정말 정말 아름다워. 이런 막 탄성이라고 할까. 이 세계의 변화와 이 세계의 어떤 아름다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 맞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공감하신다. 너무 네. 공감하신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생명력이 뭔지 사실은 뭐 일일이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사람을 네. 보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뭐에 잘 감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같이 좋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호감이 생기는 걸 거고 그 호감이 왜 생기냐면 아마 그 생명력에 끌리는 걸 텐데 근데 감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호텔에 가서 밥을 사줄 때 네. 이러라고 하잖아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되면 나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네 요 정도. 그럼 뭐 남자도 참 재미없어지고. 그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고 호감을 느끼는 거는 모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아유 이거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먹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시작하고 사랑의 종반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 이제 다 알아. 아유 됐어. 무슨 말 할지 다 아니까 더 이상 말도 하지 마.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뭔가를 알고 싶다. 사랑의 종발은 이제 됐어. 이제 다 알아.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명력을 느끼는 이유가 아이들이 항상 호기심 뜬 천국이잖아요. 신기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명력을 느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설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아주 전쟁터에 상처를 입고 또 부인이 죽게 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남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드레 공작이 어디서 갑자기 살아볼 다시 생으로 복귀할 용기를 얻냐면 이 나타샤가 방의 창문을 열고 베란다 쪽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아우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에 활기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오늘 참나무를 봤는데 이 참나무는 완전히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똑같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게 뭐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고정돼 있고 이건 뭐 완전 건부죽죽해 다 죽었어. 근데 나타샤의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산책을 가서 참나무를 바라보는데 이 참나무에서 다시 움이 트기 시작한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하구나. 이 끈적끈적한 생명의 잎이 다시 돋기 시작하구나. 이러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네. 생명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타샤를 좋아하는 이유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학사상 가장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의 하나라고 봅니다. 나타샤. 근데 읽어보시면 진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네네네. 나타샤는 진짜 이게 보면 천방지축이고 너무 검사빠고 남자 배신도 때리고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요. 생명력이다. 근데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본질. 톨토이가 말한 생명의 본질. 톨토이도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비틀. 그렇지만 톨토이의 길을 우리는 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나타샤의 힘이 느껴지네. 이 나타샤 얘기를 막 하는데 뭔가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네. 뭔가 생기가 살짝 돌잖아요. 네, 그래 나타샤야. 나타샤네. 네. 좋다. 자, 그리고 이 로스트 오브 가문. 근데 이 로스트 오브 가문은 계속해서 이제 뭔가 쇠락해 갑니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쿠라긴 가문. 이 바로 이제 바실리 쿠라긴 공작, 이 아버지 바실리가 쿠라긴 공작이 있고, 이 큰아들이 이폴리트, 둘째 아들이 아나톨인데, 이 아들 둘이가 조금 약간 좀 망나니 꽈들이에요. 네. 망나니 꽈들, 여자 유혹하는 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귀족 사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풍속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들이겠죠. 아니,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막 이 남자 저 남자 좋아하면 생명력이 왜 남자가 이러면 타락한 놈이 되는 타락한 거야?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런 말 안 했는데 혼자 찔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는 예를 들어 결혼을 해놓고 유부남인데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아들들. 결혼하려고 완전 그 여자를 진짜 망신 진료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괜히 혼자 그래. 찔려가지고 한다스 생명력인데 왜? 네. 그래 그런 겁니다. 네. 쇠락해가는 네. 생명력. 어떻게? 네. 그러나 이 세력하게 가는 생명력이 매우 외롭고 네. 좀 비참해 보일 수도 있으나 네. 옆에 1kg 커피가 같이 가면 조금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 예. 그 뭐랄까 사람이 향기를 점점 잃어가잖아요. 그 향기를 약간 저는 커피 향으로 채운다는 느낌? 그래서 1kg 커피의 그 아르테미스 네. 커피와 함께하면 나도 그냥 이 향기가 서서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또 다른 향과 함께 융화되면서 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네. 멋있어. 이 중년에 네. 이게 섹시하잖아요. 나 이런 말 할 때 좀 섹시한 것 같아. 그래요? 응. 늙을맞다는 생각 안 들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어떻게 커피 광고를 이렇게 네. 또 잘 엮는지 아. 어쨌든 1kg 커피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멘트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네. 1시간짜리 만드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 광고만 네, 모아서 네, 네. 그러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빨리 사드셔야 됩니다. 진짜 할지도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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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그 아르테미스 커피도 한번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쿠라킨 가문 바실리 쿠라킨 공작의 딸이 엘레나, 네. 엘렌이라고 이제 프랑스식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여기 이 책을 보면 그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프랑스 말을 썼거든요. 프랑스 귀족들은 풍습. 예. 맞아. 프랑스 말을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말을 많이 이제 이렇게 승글로 나오고 이름도 프랑스식으로 많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엘레나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옵니다. 엘레나는 예뻐요. 근데 아주 예쁜데 문제는 이제 좀 전형적인 또 그 당시 귀족 여성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살롱을 열어가지고 많은 남자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일종의 여왕부리라고 해야 되나? 항상 주인 노릇하고 우아하게 돈 쓰고 이런 것만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엘레나 뭐 하여튼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가 그 이제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캐릭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1권부터 조금씩 네, 나아가는 네.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자전적 요소를 소설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톨토이의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 톨토이인데 바로 여기서 니콜라이 로스토프 백작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바로 볼콘스키 공작 영예 마리아하고 같은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국 여기서 보고 있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남자 주인공은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하고 피에르 베조프 백작 요 두 명이거든요. 이 두 명은 결국 톨토이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 가지고 설정한 캐릭터들 같아요. 네. 톨토이의 피에르 베조프는 기본적으로 곰 같은 사람이에요. 곰. 곰. 러시아의 곰. 그 러시아 사람들이 곰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작품에 보면 나오는데 군인들이 놀 때 그 새끼 곰 있죠. 네. 새끼 곰을 데리고 같이 막 옷도 입히고 놀고 데리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곰을? 네, 새끼 곰을. 아, 저 곰한테 불공국이니까. 매운맛을 못 봤나? 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진짜 여기서 보면 피에르는 덩치도 크고 여기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치 곰 같은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생각들은. 예. 생각들은 처음에는 뭐 박애주의, 처음에 나폴레옹을 위대하다고 숭배했다가 또 박애주의로 갔다가 나중에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그 비밀 결사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유명한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이라고 비밀 결사 있거든요. 있죠. 네. 마치 막 뒤에서 모든 걸 배워 조정한다. 그림자 정부처럼. 그림자 정부. 그게 나와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피에르가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것도 나와요. 네. 그래서 아주 그 대목도 재미있어요. 그 의식도 나와요. 어떤 의식을 지르고 뭐 옷을 위에 상반신을 벗고 신발을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톨토이가 나중에 그런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놨죠. 프리메이슨의 여러 가지 책과 그 프리메이슨 가입할 때 치는 의식을 봤는데 자기는 읽고 우울증에 빠졌다. 왜요?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다 바보구나. 그런 것 좀 나옵니다. 이런 거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앉았냐? 하여튼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피에르는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 피에르가 나중에 당도하게 되는 것은 전쟁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러시아 민중,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 카라타예프하고 이 생각을 나누면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지혜와 네. 용기.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 민중에 기반한 새로운 운동, 제카브리스트 운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이제 논리의 기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안드레 공작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결국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처음에는 군인의 야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내가 새로운 나폴레옹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나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들도 아주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 톨토이가 가지고 있는 만인에 대한 박애주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안드레 공작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로 하고 좀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네.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바로 작품에 넣기 때문에 좀 더 이 작품의 캐릭터들이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항상 관찰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그런 캐릭터로 하면 사실은 그 생동감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기가 늘 봤던 사람을 캐릭터화해서 집어넣으니까 네. 진짜 그 사람이 했을 법한 행동들을 그렇죠.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읽는 사람들도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변화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피에르 공작이 나폴레옹 숭배를 하다가 결국 러시아 민중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볼콘스키 공작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기도 전쟁 영웅이 되고 싶었다가 자연과 하늘과 어떤 영적인 영역을 발견하면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뭐냐 이거죠.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발전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나타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게 나오죠. 안드레이 이제 볼콘스키부터 먼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네. 안드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입니다. 러시아 최고의 인텔리겐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가 빚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주 세련된 용모와 매너를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최고의 명문 볼콘스키 집안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인 우월감, 긍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타인을 좀 얕보는 것도 있죠. 보잘것없는 인간들. 워낙 초 엘리트고. 엘리트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은 내가 귀족이니까 나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결코 타인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는 이성의 사람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가지고 부인이 죽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은둔생활을 하거든요. 자기 영지에 가가지고 그 영지에서 농노를
해방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농노 해방이 1861년인데 네. 거의 뭐 한 50년 이상 앞서 해방한 걸로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농민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해방을 시켜주냐 이거죠. 배운 사람, 교양이 있고 배운 사람, 진보한 사람의 의무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농노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농민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욕과 권력욕도 불탄단 말이죠. 아, 나도 나폴레옹처럼 이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툴롱에서 왕당파를 진압하면서 완전히 스타가 되었듯이 나도 그러면 이번에 1805년 이 전투에서 내가 한번 두각을 나타내겠다. 그걸 위해서는 나는 뭐 내 부인, 내 아버지, 내 태어난 아들 다 희생해서라도 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출세하는 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모들 있잖아요. 부관, 비서죠. 이 생각. 그 붙어가지고 아주 고위 장군들의 부관에 붙어가지고 전쟁 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무조건 전쟁 이기면 무조건 훈장 받고 승진하고 이런 길을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난 현장을 가겠다. 야전에 뛰어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여동생은 아주 독실한 그 러시아 정교 신자거든요. 이 사람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비, 종교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전쟁터 나갈 때 오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도 되는 거야. 뭘 들어주냐? 이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콘.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본래 로마 교회하고 싸움을 한 게 그 이콘 우상숭배 논쟁 때문에 싸움이 붙었거든요. 로마 교회는 야만인들, 게르만 이런 사람들 포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 십자가상, 성모 마리아상 이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른다 이거죠. 글로는 안 되고. 글로 뭐 어떻게 하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쪽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했는데.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름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 정교에 타협을 본 게 이콘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조각 말고 이런 해화에다가 약간 이런 그림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콘. 그게 이콘이 아이콘이죠. 네네네. 우리 아이콘이 바로 이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림 같은 데나 청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평면 정도로 그러면 하자 이거죠. 입체라는 건 너무나 이건 우상이고 평면 정도.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호신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우리 집안에 조상들은 대대로 전쟁터 나갈 때마다 이걸 달았다더라. 오빠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속으로는 되게 가짠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이 부탁하니까 내가 그래 들어주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런 사람인데 결국 이제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이제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영광과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에 어떤 허망함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그 전쟁에 계속 참전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성장하냐면 그 전쟁 때 부상을 입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나의 적조차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게 뭐랄까? 이제 나와 남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착이 사라지고 모두 다 사랑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도스토옙스키하고 또 일치하게 돼요. 만인을 사랑하고 만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나오는데 톨스토이의 책에도 결국은 죽음 직전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군 적군 상관없이 그런 뭐 느낌 나죠. 자기 연적,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뒤통수를 때린 그 놈까지도 막 용서하고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로 나와요. 막 인격적인 어떤 완성을 이룬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중에 피에르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좀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나중에 결국 죽음의 문제에 항상 봉착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나오죠. 결국은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죽음이란 건 무엇인가. 죽음도 결국은 이제 신으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신은 뭐냐? 삶이 신이라고 했잖아요. 삶을 사랑하는 게 신을 사랑하는 거고 죽음도 그러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두렵고 공포를 질리고 또 뭐 다음 뭔가 이런 거 있죠. 다음 인생으로 태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삶의 한 부분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삶을 사랑하듯이
죽음을 사랑하면 죽음은 그냥 자동스럽게 물러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그 뭐 피에르 이야기가 좀 더 나옵니다만 그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피에르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지혜를 알려준 그 러시아 병사, 그 플라톤 카라타이프하고 이제 그 포로들도 이제 끌고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각을 할 때. 플라톤이 이제 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포로가 병들고 이러면 바로 이제 총살을 해버렸는지 이렇게 뭐 죽이는 걸로 나오는데 아프고 이럴 때 이제 피에르가 서서히 이제 이 사람을 안 보려고 하기 시작해요. 네. 이 아프고 이럴 때 안 보고 이제 외면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콜록콜록 하다가 이제 플라톤이 더 이상 못 걷겠다. 이 길가에 앉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프랑스 병사들이 빨리 일어나. 안 그러면 결국 적혈 처분이야. 그런데 총소리가 나요. 그 총소리가 나고 아 그러면 죽었구나 이렇게 하겠죠 플라톤이. 네. 그럴 때 이제 플라톤이라는 그 병사가 안고 다니는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데리고 다니던. 네. 그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럴 때 이 작품에서 피에르가 그런 생각이에요. 저 개새끼가 미쳤나? 왜 울고 난리야? 근데 그걸 보면 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분이 재밌는 해석을 하는데 딱 이제 이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거죠. 이제 이 사람을 아프고 계속하면서 이제 안 만나기 시작하고 생각을 안 하려는 거예요. 이제 이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배웠잖아요. 이제 사랑이라는 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거죠. 아, 나는 내 가족 누구 사랑하고 내 이런 게 아니라 집착에 벗어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생명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결국은 하나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이 다 같은 걸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독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울 때 좀 뭐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 죽음이 아예 의미가 없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플라톤 죽음에. 그 이야기할 때 손이 벌벌 떨리는 걸로. 그만큼 감동을 줬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은 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과 하나가 됐고 내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성장한다는 게 이 죽음을 통해 성장하는 걸로 나와요. 참 재밌는 게 부상과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 비극의 주제죠. 순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은 성장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우리가 읽다 보면 네.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에르를 설명해야겠죠. 피에르라는 사실은 이 작품에 뭐 딱 하나를 꼽자면 피에르가 핵심 인물입니다. 핵심 주인공입니다. 네. 피에르 베조프 핵심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을 좀 이해해야 네. 이 앞으로에 나올 맞습니다. 줄거리들이 조금 더 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마 네. 설명 좀 더 네. 시간을 할애해 맞습니다.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드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현실주의고 러시아의 네.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이성과 진보를 대변하고 그러다가 세속적인 출세의 욕망, 제2의 나폴레옹을 꿈꾸지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속적 가치 허망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장을 이뤄서 결국은 나중에 뭔가 자기의 적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여기에 바로 같은 정신적인 상동이라고 볼 수 있는 피에르. 네. 피에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러시아 공 같은 인물이었는데 아주 이상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인 안드레하고 대변되는 아주 어린애와 같은 이상주의자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든 안드레는 특권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명문 가문의 우월감. 이 사람 본래 사생하고 난 서자기 때문에 아예 그는 일도 없어요. 나는 뭐 생각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베조프 백작 가문은 예카테리나 여제 때 좀 신흥 귀족이란 말이죠. 우리 치면 막 벼락자들이고 그 볼콘스키는 아주 유서 깊은 감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든 저떻든 뭐 어떻게 보면 피에르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전통의 압력에서 자유로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말입니다. 민중과 귀족 사이를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곰과 같은 사람이 피에르라는 거예요. 하늘이 귀족이고 땅이 민중이면 곰이 딱 중간에서 우리 천지인할 때 사람이 쪽 중간에 있듯이
피에르가 딱 중간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안드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농민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승과 진보로 아주 농지개혁 이런 거 농노해방 이런 거 잘해주는데 피에르는 다 사람들 편하게 해줘. 다 세금 깎아줘. 세금 다 깎아주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우리 치면 뭐 순실을 나갔단 말이야. 현장 시찰 나갔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급실에 너무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가니까 다 잘 돌아가 있고. 그래서 피에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금을 토지세를 줄여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기는 피에르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다 해방시켜줬구나. 근데 뒤에서 말음이 세금은 줄이고 부역은 막 10배로 늘려놓은 거예요.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 말음들이 중간에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피에르는 근데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 1년에 1,000억이 들어올 돈을 자기는 지금 100억만 나온 거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900억이 사람들에게 갖겠거니 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오히려 밑에 마름들이 그 900억을 다 해먹고 더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르는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자, 무능력자인 거예요. 무능력자. 좋은 정책한다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잘 되고 있잖아.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피에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농노들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중간 마름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선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네. 분명히 또 그런 선한 의도로 여러 일들을 자기 펼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줄여서까지 뭘 네. 하고 있으나 네. 그러나 결국 서민들의 삶은 농노들의 삶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상황. 네. 그래서 이제 피에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나타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나타샤가 참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문학에서도 뭐 대표하는 게 바로 이제 나타샤고 네네. 뭐 항상 뭐 나오는 게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 푹푹 눈이 내린다. 그 백석 시에 보면 나오죠. 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리는 거하고 내가 나타샤를 사랑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의 세계에서는 내가 나타샤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밤 눈이 푹푹 내린다. 그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 없는 곳에서 관계를 찾아내는 게 또 시인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나타샤는 이른바 그러니까 약간 감이 좀 지선신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뭐 러시아 여성 나타샤는 그 대표 명사라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네. 아마 정막님 때나 저희 때만 해도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없고 네. 러시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네. 눈 많이 오는 나라 겨울왕국 느낌이죠. 네. 겨울왕국이 안 나는 안나. 것처럼 나타샤 하면 그냥 눈 많이 오는 나라의 예쁜 얼음 공주 같은 느낌? 거기 있어요. 대표 명사로. 나타샤. 네, 나타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비슷한 게 또 뭐 있죠. 뭐 미국 사람 하면 미국 사람 없나? 미국 사람 하면 존. 존. 그렇지. 약간 존 하면 무슨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존 하면 뭔가 그 느낌에서 네. 우리 어릴 때는 존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엘리트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보다는 막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 그런 느낌. 네. 약간 스티브 하면 600만 불에 사네. 괜찮아. 스티브가 네, 이거. 스티브 중년. 네. 그리고 뭔가 네인 뭐 이러면 좀 약간 공부 좀 하고 좀 까탈 맞고 뭐 이런 느낌? 네. 이름마다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있네요, 우리도. 있네요. 네. 네. 나타샤 하면 딱 얼음 눈 많이 오는 나라의 네. 예쁜 공주 같은 맞습니다. 느낌. 네. 그러니까 이 나타샤가 사실 아까 생명력을 상징한 게 그 감성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력은 그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타샤는 결국 남의 고통과 불행을 자기 일처럼 괴로워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난 갈 때 그 짐을 다 내다 이제 버리고 그 부상병을 태우자. 네, 이렇게 네.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걸로 나와요. 파티에서는 귀족들하고 잘 어울리고 네. 또 민중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식의 이게 결국은 이제 생명이 물과 같은 생명이 어디 가나 잘 스며들고 잘 흡수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타이타닉의 그 로즈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다. 네. 자, 바로 이렇게 이제 뭐 캐릭터 이렇게 세 네. 캐릭터만 알고 계시면 주요 캐릭터니까 이 세 캐릭터만 알고 계시면 이제 뭐 네. 나머지는 이해하시는 좀, 대로 예. 큰 문제가 없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권을 들어가면 네.
1805년 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이 모이는 살롱이 있거든요. 그 살롱에 이제 안나 파블로브나라는 이제 그 황태호를 모시는 여관이었죠. 여자 관리.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그 귀족 살롱의 오너예요. 이쪽에 이 사람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하는 거죠. 나폴레옹은 적 그리스도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악마야. 우리 알렉산드로 1세 황제님은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게 누구 집에 돈이 있니 없니 항상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안드레이 그 공작 안드레이 아까 말씀드린 이 주요한 캐릭터 안드레이 네. 이 안드레이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엘리트. 이런 귀족 생활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쓰잘데기 없는 남의 이야기하고 맨날 돈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싫고 위선적이고 그래서 자기 싫은데 또 오늘 초청을 받아서 부부 종관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왔다 이거죠. 네. 그리고 왔는데 여기에 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이제 로스토프 가문의 친척이기도 한데 그 안나 미하일로브나라는 공작 부인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은 여기 왜 왔냐면 청탁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들을 근위대에 보내달라고. 근위대가 뭐냐면 바로 황제를 지키는 부대잖아요. 근위. 그러니까 근위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출세가 보장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기 남편도 죽었고 집안이 이제 재산도 없고 오로지 우리 아들 하나 어떻게든 좋은 데 이어야 된다. 이 청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티에 오면 바실리 쿠라긴 공작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청탁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작한테 이제 만나자마자 부탁하는 거죠. 우리 아들 제발 근위대 좀 넣어주세요. 근데 공작이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청탁 다 들어주다가 나중에 정작 나는 청탁 못하지 않냐.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안나의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몇십 년 전에 처음 이 사극에 등장했을 때 그 출세할 때 많이 도와줬다 이거죠. 처음 내 입문할 때. 내 나름 커리어 패스 관리를 해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여자는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거머리처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들어주고 말자. 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하나 더 들어달라는 거죠. 근위대 보내주는데 이왕이면 지금 러시아의 최고 대장군 쿠투조프 장군의 부관을까지 좀 넣어달라. 이왕 하는 김에. 그러니까 최고 우리 치면 육군 참모총장 부관을 시켜달라. 약간 선 넘네. 네. 아니, 근위대 넣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 들어주면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에르가 이게 이제 처음 온 거예요. 이런 사교 모임에 외국 갔다가 외국 유학을 오래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피에르는 이 사교 모임에 어떻게 돌아가는 뭐라고 할까 프로토콜을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폴레옹 이야기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적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너 주장을 절대 과도하게 하면 여기서는 아주 천박한 짓이다. 이런데 피에르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나폴레옹이 나쁜 놈인데 뭐 그러냐 이러니까 이때 안드레이가 이제 양비론을 펴면서 하여튼 이 친구를 구해주는 거죠. 그냥 막 이런 모임을 왜 안드레이가 싫어하냐 맨날 누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다. 누가 누구와 사귄다더라. 다음 공연은 어디 무슨 누가 나온다더라. 다음 무대에는 어느 홀에서 한다더라. 이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에르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네. 유산 물려받기 전이에요? 네,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석 달째 허송세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야, 너 이제 앞으로 네가 이제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장교가 되든지 외교관이 되든지 뭐 이런 거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뭘 해야 될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버지 쪽 친척이 아까 말씀드린 바실리 쿠라긴 공작 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바실리 집안에 가서 석 달째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실리 집안의 그 아들, 망나니 아들 아나토라고 그 친구들 솔로프하고 몇 명 올려가지고 네. 맨날 지금 술 마시고 위험한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이하고 둘이는 아주 이제 뭐 단짝이에요. 아주 서로 이제 이야기가 잘 통하고 허물 없이 서로 이제 충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피에르가 여기서 이제 방탕생활 하는 것 중에 재밌는 대목이 그 영화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당시 장교들이 술을 있잖아요. 어디서 먹냐면 3층 창문 있죠. 창문 있는데 이 높은 창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번쩍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밑에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자 여기서 내가 술 한 병을 한마디로 원샷 하겠다. 한 번도 안 떼고. 네. 그걸 하는데 할 수 있다에 뭐 50루블. 할 수 없다에 뭐 50루블 걸어가 내가 하면 돈 다 가져간다. 이런 내기를 걸고 이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허세. 허세. 네. 근데 진짜 그거 되게 위험하죠. 네. 근데 막 하는 거야. 막. 이 사람들 또 특징은 뭐냐면 술을 마시고 만약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어디를 떠난다. 그럴 때 행운을 빈다고 술잔 있잖아요. 술잔을 깨버리거든요. 술 마시고. 그걸 깨가지고 이제 행운을 비는 거예요. 앞길을 쫓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영화에 보면 되게 잘 나옵니다. 탁 잡고 이제 원샷을 진짜 해요. 한 번도 안 떼고. 그리고 비틀비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피에르도 나도 할래. 아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뜯어 말리죠. 큰일 난다고. 그런 다음에 야 우리 재밌는 놀이를 하러 가자. 해가지고 새끼 곰을 데리고 가가지고 페테르부르크 경찰서장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장이 단속을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러니까 경찰서장하고 곰을 등을 서로 맞대게 해요. 묶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강물에 던져버려요. 경찰서장하고 곰하고 등을 맞대게 해가지고 새끼 곰 이렇게 판정이 강물에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장교였던 애는 강등이 돼버리고 일반군은 강등이 되고 이 바실리 공작의 그 아나톨 망나니는 그 아버지가 워낙 발이 넓으니까 손을 써가지고 지방으로 빼고 피에르도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근신 처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객기를 부리고 만용으로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요 이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로토브 가문이 나옵니다. 이제 로토브 가문은 파티를 여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여는데 엄마도 이름이 나탈리아, 작은 딸도 나탈리아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파티를 여는데 이때 보고 있으면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쇠락해 가지만 이 파티에는 아낌없이 돈 쓰는 게 나와요. 그래야 예. 또 재기의 모래도 좀 볼 수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딸을 좀 시집 보낼 때 더 유리할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막 그냥 관성대로. 그래서 그 귀족의 관성. 작년 재작년 그 전에 계속 뭐 잔치 한 번에 2천만 원씩 썼는데 좀 형편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500만 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군요. 끝까지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백작 집안은 아주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그 백작 부인은 자기 친구이자 친척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민원을 했던 자기 아들을 건의에 넣어달라 했던 그 안나. 안나를 너무 참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이번에 우리 아들 내가 건의대 넣었다. 그러니까 아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러니까 안나가 한마디 하는 거죠. 외아들을 데리고 살다 보면 무엇이든 배우게 된단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면 돼.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까지 계속 쫄라라 이런 거야. 이게 안나의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뒤에서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당장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때는 군복을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들어가면 야 너 군복 매점 가서 사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군복 직접 사야 됐대요. 네. 그 돈이 없단다. 그래서 이 백작분이 돈이 없지만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또 돈을 좀 주자. 돈을 주는 수준들이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 농노나 하인들이 1년에 5루블을 받았대요. 1년에? 1년에 예. 500루블씩 줘요. 우와. 꽃가발하고 500루블씩. 그런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정말 멋을 부린다고 해야 됩니까? 헛소리를 씀씀이가 진짜 너무 아니 1년 연봉이 5루블인데 물론 이제 농노는 뭐 그런 뭐 연봉 개념은 좀 아니겠습니다. 네, 여튼 그렇다고 옷값으로 그러게요. 500루블을 주고 100배. 근데 딱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막 쫙 허세를 부리고 있다가 마침 거기서 이제 하나 길을 찾아낸 게 그 바로 피에르의 아버지 베조프 백작이 지금 유증한 상태였잖아요. 네. 거기가 어쨌든 좀 먼 친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베조프 백작 집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어쨌든 백작 죽을 때 돈을 좀 유산을 타야겠다. 그래 가니까 또 바실리 공작이 와 있어요. 자기 민원을 들어줬던. 바실리 공작은 또 백작 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실리 공작도 돈을 좀 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돈 받을 생각으로 다 온 유산을 거예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들어오니까 피곤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이거 있는 사람들만 나눠 먹어도 힘든데 안나란 여자가 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우리 아저씨고 여기 우리 아들한테 이 사람이 대부 대자였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여자들은 죽음의 준비를 잘 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공작영에 이렇게 그 백작을 돌봐주는 조카들이 아니 뭐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친척이라고 갖고 만나자고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처음 보는데 와고 우리 아저씨를 돌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 조카들은 이 뭐하는 여자지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공작이 뭐야 이 공작이 혹시 이 뭔가 계략을 꾸민 거 아닌가. 공작이 이 여자 그 민원까지 들어줬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이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뭔가 이 백작의 재산을 돈 뜯어내려고.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돌토이의 작품에도 돈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한 달을 걸쳐놓은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안나는 결국 이 피해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피해를 고려를 하면 분명히 이제 돈을 벌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피에르가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걸 어떤 직감 같은 걸 좀 했었던 모양이군요. 뭔가 이제 떠도는 이야기. 네. 사실은 이 돈은 조카들한테 가야 되고 뭐 바실리 공작이나 조카들과 다툼인데 그 백작이 황제에게 청원서를 썼다더라. 내 이제 얘를 정식으로 내 호적에 넣고 그리고 내 자기와 재산을 다 얘한테 상속하는데 좀 해주십시오. 허가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돌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갔다가, 바로 로스토프 백작 가문의 파티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만찬을 즐깁니다. 만찬을 즐기면서 뭐, 여기서 보면 참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 연주하고 카드 게임하고 참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참 재밌게 묘사가 되고 진짜 있죠. 화려하게 살았네요. 매일매일. 뭐 매일 귀족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축제죠.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영화가 있는데 모스크바 눈물을 믿지 않는다. 네. 아 맞아요 있었는데. 그 88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이 노동자들이 네. 그 야외 공원 있지 않습니까? 휴일날 가서 네. 막 그 무슨 기타 비슷한 악기 하면서 노래 부르고 참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도. 아 러시아도 흥이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네. 이렇게 하고 많이 좀 추잖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 춤들.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네. 이렇게 또 돌고 뭐 이런 춤도 하여튼 네. 러시아가 흥이 많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나타샤가 이제 피에르도 여기 초대받아 왔는데 네. 피에르를 보고 저 사람은 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거든요. 피에를 보고. 예. 나중에 이제 이게 복선이 되겠죠. 나중에 피에르와 나타샤의 관계에 대한 복선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면 결국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뭔가 감정적으로 생리적으로 쾌적함을 주는 사람이 이 자기가 코드가 맞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기분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면 아주 이게 둘이 인연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타샤는 약간 피에르한테 호감 네.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백작이 죽게 되니까 죽을 이제 거의 임박하게 되니까 네. 바실리 공작이 조카를 부르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이거 말이야. 그 유언함에 유언장 있지 않느냐. 아. 근데 유언장에 피에르 그 이름으로 돼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야, 그것 좀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조카들도 못 믿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 이상한 안나란 여자 내세워가지고 지금 무슨 수작하는 거 아니냐. 아. 자, 그 와중에 이제 백작이 피에르를 부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아들 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안나가 피에르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나는 계속 이제 피에르를 케어합니다, 옆에서. 아. 나는 당신을 친아들처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절대로 나는 놓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언제 봤는데? 이제 안나는 두분 본 거죠. 아니 안나는 뭔데 갑자기? 아니 아까 말했지만 외아들만 데리고 살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야. 나는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아. 그리고 피에르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다 먼 친척이야 하는데 피에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들이 조금 많으니까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백자가씨 돈 많은지 예, 그 집에 이제 백자가씨가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됐고 거기에 이제 사생아 아들이 강력한 후보로 지금 가고 있고 조카들은 얘만 아니면 내가 이거 물려받을 생각에 들떠 있고 또 멀리서도 이제 그 소문 듣고 이거 돈 어떻게든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조카 딸이 유언장이던 문삼을 들고 백작의 침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나가 막아서는 거예요. 안나가? 지가 뭔 나쁜 날. 아니 지금 우리 아저씨가 이제 마지막 휴식을 해야 되는데 저 세상 가는데 이런 문서를 들고 와서 또 뭐 이 문서가 잘못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문서에 분명히 피에르가 있다. 상속자로 선정돼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문서를 갖고 뭔가 변경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거구나.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 절대 이런 거 이제 고인이 될 건데 하면 안 됩니다. 네. 명분은 근데 잘 찾네 그분이. 그게 사업의 핵심이죠. 사업의 기술이죠. 그러네.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제 성유식을 거행하고 이제 영원한 휴식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돈 얘기는 하고 있을래? 자 그러니까 파실리 공작도 이제 이 조카 딸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지금 그 최고 그 악기는 조카 딸인데 들어가게 해줘야지 하니까 내가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 행위가 불끈한 거죠. 조카 딸이. 아니 누군지도 모를 이런 인간이 와가지고 나를 막아서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실갱이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문삼이 떨어지고 안나가 문삼 딱 낚아채는 거야. 어머. 이건 절대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와중에 이제 백작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 나오고 이제 끝났네. 끝났죠. 다음날 아침에 네. 안나가 이제 피에르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 내가 다 당신을 지켰다. 그리고 돌아간 우리 백작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했다. 보리스, 내 아들 보리스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 친구요. 아버지의 죽을 때 소원을 실천해 줄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탁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이 귀족 가문이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돈 문제. 돈 문제. 그 성공했네요. 그래도.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로스토프 가문에서 베조프 가문으로 갔다가 이제 볼콘스키 가문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젊은 안드레이 공작 부부가 이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레이 공작은 전쟁을 하러 가야 되고 이제 부인은 임신한 와중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부인은 못마땅한 거죠. 아니 내가 임신해 있는데 굳이 그 전쟁을 나가야 되겠니?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안드레이 공작이 이 전쟁에 나가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인에게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부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피에르에게 절대 결혼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로 너의 모든 에너지는 다 소진돼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결혼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가 노인이 되면 결혼하라고. 그게 제일 현명한 일이다. 누구 좋으라고 노인 돼 가지고 이 양반들이야 뭐 돈 있고 돈이 많으니까 권력 있고 하니까 뭐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전쟁에 나간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돌아와라. 그렇지만 내 아들이 치욕에 휩싸이면 안 된다. 절대 후퇴하고 도망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걸 딱 한마디 하는데 동생을 만나죠. 여동생이 아주 마리아 공작이 아주 현명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생이 딱 아는 거죠. 오빠하고 언니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걸.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은 사소한 약점에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오빠 똑똑하고 정말 좋은데 좀 우리 올케니 좀 잘 좀 감싸줘.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정말 여기서 현명하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선행 때문이지. 이 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오빠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선행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라뷔시의 희곡, 그 페리숑 씨의 여행이라는 희곡을 말씀드렸는데, 자, 내 딸을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예비사에 2명이 막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이 다쳐요. 다쳐가 죽을 뻔. 다쳐가지고 위기에 빠질 뻔하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구해줘요. 구원자가. 그럼 보통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네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네가 내 사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기를 구해준 이제 예비사이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구원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비 장인의 마음을 잘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빠진 걸 설정을 하고 그 예비 장인이 구해주는 걸로 해요. 그다음부터 이 페리숑 씨는 자기가 구해준 사람한테 계속 마음이 가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쪽하고 결혼시켜요.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죠. 사실은. 근데 진짜 인간의 심리를 톨스토이는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사람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 사람 한 명 있을 때 그 네. 액션이 만약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나는 오히려 안 준 사람이 나한테는 뭐 마이너스 될 것도 없으니까 네. 그냥 똔똔이고 내가 준 사람은 내가 마이너스 한 거니까 당연히 내가 뭘 준 사람이 나한테 뭘 갚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내가 뭘 주면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도 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빚진 마음 들고 빚진 마음이 들고 맞아.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싫어.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 생각하면 저 사람 어. 만날 때마다 내가 뭔가 뿌듯해지고 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지니까. 그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도움 많이 받고 살아야겠네, 사랑받으려면. 그게 핵심인데 네. 네. 그 도움을 받을 때 절대 구차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아, 제발 주십시오 이런 아니, 거 말고.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죠. I cannot live without you 해야 되는 거죠. 음. 나는 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만수무강을 나는 항상 빌고 있단다. 나는 너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I can. 그리고 내가 live 필요한 without you. 거를 그렇죠.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내가 필요한 걸 그 사람이 알게 해야 됩니다. 아, 필요한 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계속 좀 주위에서 맴돌면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알게 하라. 아니, 얘기하고. 하나씩 든지 말고 상황을 설정을 그렇지. 세팅을 잘해서 주게 만들고 대신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함. 너무 고마워하면서. 아 진짜 이건 너무 고맙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 아, 엄청 좋은 거 알아가는 인생의 어떤 네. 그죠? 삶의 지혜 같은 그리고 거. 아마 이게 인지부조화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줬잖아. 그럼 내가 그 준 행동과 내 심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괜히 왜 줬지? 내가 좋아하니까 준 거구나라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지. 행동이 먼저 갔는데 행동에 맞는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도 더 그렇습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 저희 구걸은 하지 마시고. 광고 제품 중에 그렇습니다. 은하수팜이라고 있습니다. 아유 은하수팜. 우리 영주 은하수 사과. 네. 네. 정말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희 네. 광고가 많이 없어요. 에이, 네. 은하수팜 많이 구매해 주세요. 은하수팜에 들어가시면요. 네. 소고기. 네. 소고기 그 투뿔 한우. 네. 요것도 또 거기가 아주 정말 냉장 포장도 잘 돼갖고 집에 또 오거든요. 고급스럽게. 네. 네. 그것도 뭐 선물용으로도 대단히 좋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추석 때 누구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미처 내가 선물 답례 못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소선당 한우라든지 아니면 홍삼 소백장 홍삼.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요 사과 은하수 사과 네. 이렇게 다 구매하실 수 있는 은하수팜이 여러분 앞에 쫙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수많은 은하수 별들 가운데 그냥 하나씩 따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별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은하수팜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렇죠. 청마 유치원이 그런 식을 네. 썼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한 저는 일이다. 이제 우리 일당백 보시는 분들의 사랑이 고프긴 해요. 아 그래요? 음. 왜 지선 씨 저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 아 그래요? 네, 어. 뭐 할 말 없냐고. 뭐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죄송합니다.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요. 오늘 이제 우리 정박 형님의 원활한 또 지식 전달에 그냥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이제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전쟁이 시작되고요. 아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로토브 백작 가문의 아들 니콜라이도 경기병 연대 사관 후보생으로 복무하게 되고 또 안드레이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구트조프 장관 쪽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안드레이, 피에르 이렇게 셋이가 뭐 주요 핵심인데 피에르는 이제 여기 계속 피에르는 아니고 남아 있고 안드레이와 안드레이하고 니콜라이가 로스토프 전쟁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1805년에 10월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러시아 또 프랑스 네. 요 세 나라의 황제들이 삼제해전. 예. 함께 모여서 싸우는. 네. 보통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대1 싸우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거기서 결국 보면 이 전쟁터에 나오면 그 당시 이야기를 보면 군인들이 장교들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그러니까 아까 뭐 군복도 자기 돈도 맞추지만 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쟁터에 그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공급하는 이동 매점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매점이 황금마차. 군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마차 이렇게. 네. 그게 바로 우리 네. 예전에 베르톨트 브레이트 희곡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아, 네네네. 그게 그 억척어멈이 맞습니다. 네. 그 마차에다가 물건 싣고 다니면서 그 전쟁 틈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종군 매점 같은 거. 종군 매점입니다. 네. 전투 현장마다 따라다니는. 따라다닙니다. 진짜 위험할 수 있는데도. 근데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유대인들이 좀 많이 해요. 아. 하여튼. 자, 여기서 하니까 돈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적군하고 600m 거리에 딱 서로 마주 본다 이거죠. 네. 그럴 때 그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떠올리게 하는 이 선. 이 선을 한 발짝 넘어가면 미지와 고통과 죽음이 있다. 그렇죠. 저 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편에는 누가 있을까? 이 들판과 나무와 햇살과 이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음흠. 알고 싶다. 이 선을 넘는 것이 두렵지만 넘어보고 싶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제 전쟁 때 막상 이제 딱 적과 대적하다 보면 이제 느낌을 생겨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또 처음 전쟁 나는 니콜라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하늘이 이렇게 멋지고 푸르고 고요하고 태양은 이렇게 찬란하고 저 멀리 보이는 도나우 강물은 이렇게 은은하게 반짝이고 소나무 숲 신비로운 골짜기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저곳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저곳 저 아름다운 곳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달려야 될 것이고 결국 이제 저 태양을 저 강물을 저 골짜기를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 죽어버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포탄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맨 처음 말씀해 주실 네. 때처럼 이 전쟁과 평화는 뭔가 이렇게 파노라마로 보는 것처럼 네. 뭐 계곡, 강물, 태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톨토이가 그 전장을 직접 현장 조사를 가가지고 그 지도를 들고 와서 옛날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그리고 해야지 이 작품을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자기가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전투에서 뭐 완전히 또 계속해서 패각을 이제 전쟁이 지게 되는 거죠. 네, 지게 되고 결국 뭐 여기서 한 번 큰 이제 전투에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군대가 먼저 지고 러시아 군대는 이렇게 좀 퇴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아우스트리츠에서 결국 러시아 알렉산드로 1세, 오스트리아 황제, 나폴레옹 이 셋이 모여가지고 결국 당시 프랑스 군대 7만,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 군대 8만, 8만 5천 이렇게 붙었는데 프랑스의 일방적 승리로 결론을 아, 그래요. 아, 프랑스에 완전 밀리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아, 이 전쟁과 평화. 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서서히 문이 열렸습니다. 네. 문 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일단 이 전쟁과 평화의 문은 한번 열리면 마치 우리가 우주 속의 그 시공간을 여행하듯이 혹은 4차원 세계로 갑자기 빨려 들어가듯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풀이 갑자기 딱부리를 들고 파란 악마를 만나러 갈 네. 때처럼 쭉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네. 기분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 그 기분은 다음 주부터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부인가요? 가본가요? 4부인가요? 그거는 또 가봐야 합니다. 딱부리로 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나 막상 네. 가보면 예. 또 굉장히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네, 뭐 근데 사실 이게 결국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우리가 또 깊이를 보려면 이게 결국 전쟁 이야기를 좀 해야지 재미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보여주는 어떤 본성의 문제들 이런 게 결국 또 우리 지금 삶을 아주 네. 관추하고 또 아주 가이드가 되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1권의 한 반쯤 읽다가 포기하셨을 포기하셨거나 거야. 아니면 그냥 저 4권 쌓인 것만 보고 그냥 뒤돌아서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말이죠.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도 네. 그래서 어딘가에서 전쟁과 평화 그거 니콜라이 봤잖아 안드레이 예, 있잖아 예. 이렇게 얘기하기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 전쟁과 평화 다음 3부도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전쟁과 평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안 드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이해가 네. 그럼. 그 왜냐면 이제 전쟁 이야기를 이 전쟁과 평화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도 드렸고 계속 드렸습니다만 그 1805년 전쟁과 1812년 전쟁 크게 두 개로 그렇죠. 구성되는데 네. 왜 이게 전쟁인데 민중이 나오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1805년 전쟁은
러시아 바깥에서 러시아 황제의 의지로 만들어진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황제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됩니까? 다 지는 거예요. 네. 근데 1812년 전쟁은 침략자 나폴레옹이 침략했단 말이에요. 네. 침략에 맞서 가지고 민중의 힘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긴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결정한 건 누구냐 이거죠. 위인이 아니라 민중의 힘이다. 와. 군대의 사기, 민중의 사기, 모렐이 결국은 전쟁을 이렇게 이기고 지고를 좌우한다. 그러면 영웅이 거기서 뭐가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나폴레옹이 그렇게 영웅인데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전쟁에 이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역시 정박님 오리너구리 대단하다. 자, 오리너구리 무슨 류인지 아세요? 포유류예요? 포유류의 특성도 있죠. 네. 약간 젖이 나올 거예요. 아마. 뭐요? 굳이 그렇게 안 해. 아, 안 본다고 합니까? 아, 네. 그리고 아마 유대류의 특징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유대류. 복잡할 텐데. 아,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전쟁과 평화 3부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